근데 사회는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많이 갈라져 있는데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지금 외국 사람도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외국으로 뻗어나가느라고 세계 속의 한국만 얘기를 했는데 한국 속의 세계와 세계 속의 한국을 통합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다양성과 개방성 여기 뭐 미국이 크게 흥성한 이유 중에 하나가 큰 용광로가 되니까 세상에 똘똘한 사람들이 글로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놀러 앉아서 그냥 사니까 미국이 큰 나라가 된 거예요. 예? 과학 기술이 막 세계 수질 앞서고 우리도 세계 각국에 똘똘한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길을 피고 살 수 있는 그런 개방성이 있어야 이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해서 되는 건 아니고. 심지어 고려 수도가 개경인데 고려가 한때 그 대식국들하고 무역하고 그럴 때 고려 개경이라는 수도에만 해도 17만 명의 외국인이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개방적인 나라를 했었어요. 고려가. 우리도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방성이 있는 사회 운영 원리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근데 교육 문화는 이건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 지덕체가 아니고 체덕지 전인교육하고 평생교육하고 체덕지로 몸이 튼튼해야 된다. 몸이 튼튼해야 돼. 이건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몸 약하면 공부 못해요. 몸이 튼튼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음이 좋아야 세상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덕지 전인교육, 평생교육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세계 속의 한국과 한국 속의 세계를 통합하는 그러나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진 한국인의 어를 가진 열린 사람들, 한국인 세계 시민이 될 수 있는 또 그게 융성하는 문화가 되어야 되겠다. 한국인 세계 시민 문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자연 환경은 당연히 모든 생명체와 인간 생명체가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생태 공동체로 가고 불행히 우리 민족이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과 세계 이것도 우리 국가 운영 원리에 집어넣어서 평화 공존하고 전 지구촌으로 이제 협력하는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그런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를 총강적으로 배치해서 총각만 봐도 대한민국이 뭘 하려고 그런 거구나 그걸 알 수 있게 하고 지금 현재 뭐 정당 공무원 군인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뭐 필요한 걸로 넣지만 정당 그런 건 다른 쪽으로 옮겨도 전 된다고 보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과거 국가 주도형으로 할 때 이제 공무원 이런 건 이제 총각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다른 쪽으로 옮겨도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덩치가 이제 큰 나라가 됐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옮겨도 괜찮겠다. 근데 네 번째 이제 기본권과 의무입니다. 여기는 제가 두 가지만 그냥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보니까 좀 꽤 많이 했는데 3시 반까지 마치도록 보겠습니다. 기본권과 의무. 대개 이렇게 살다 보면 권리 중심으로 기본권 중심으로 대화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본권과 의무를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균형을 잡아야 해요. 가지수를 균형 잡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헌법 생활을 하는데 즉 고도의 정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권리와 의무가 같이 가야 된다. 이게 권리 주장만 하니까 이게 아까 제가 창동에서 전철을 타고 일로 이러는데 창동 거기 그 지하 전철 밑에 거기 포장마차가 너무 많으니까 다 뜯어냈는데 그걸 이제 다시는 거기 발을 붙이지 못해 그걸 서명운동 들어오겠는데 이게 전부 자기 입장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냥 권리와 의무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걸 그냥 강조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권리는 뭐 당연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러 권리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최대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멀쩡한 사람은 괜찮은데 사회적 약자나 생리적 약자를 우리가 잘 보호해서 같이 가야 그게 선진국입니다. 예?
무슨 장애인들이 어느 학교 뭐 하는데 그거 반대한다고 우리 사회가 그러면 그건 사실 후진 사회죠. 예? 아니 후천적으로 장애 될 수 있는 저도 지금 장애 6급인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와 아울러 사회적 약자나 생리적 약자, 생물학적 약자를 보호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차별하지 않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그게 좋은 사회지. 그거 뭐 우습게 여기고 만드는 거다. 기본권과 의무에서는 그걸 하면서 사회권 중에서 두 가지를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권리로서 쾌적한 그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환경권 강조를 했는데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된다. 저번에 무슨 뭐 그 살균제 이런 뭐 옥시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지금 뭐 사실은 수백만이 이제 그걸 썼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소비자 권리가 획기적으로 커져야 그 기업들이 진짜 좋은 품질을 내서 세계 어디가나 1등 가는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여기 뭐 대충 해가지고 하고 이제 싸구려 제품 가지고 할 때는 이미 지났잖아요. 소비자 권리 진짜 그 신장해야 됩니다. 그걸 많이 보고 권리 중에서 생명체를 존중하는 거. 저는 뭐 저 개인은 뭐 동물권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동물권을 그 여기다 넣어야 된다는 주장도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건 중요한 기본권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러나 의무를 그 생태계를 보호하고 환경을 잘 보호해야 된다는 게 대충 들어가 있어요. 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살아남질 못하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를 보호하고 복원하고 이럴 그 같이 살 공생하고 이런 건 대단한 의무로 저는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기본권은 뭐 세세하게 보면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그 자료 만드신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권리와 의무가 가능한 이렇게 균형이 돼서 시민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엔 시민 얘기를 하는데 현재 우리는 국민의 권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 얘기 많이 해야 됩니다. 아직도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계속 그렇게 하되 그러나 우리가 한 생명체로서 인간이란 한 생명체로서 대한민국이나 이 지구에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책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에 이것도 전 많이 해야 돼요. 무슨 납세, 국방 이런 것만이 아니고 그걸 상당히 많이 생각해야 우리가 진짜 선진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민은 단순합니다.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권리 의무의 균형감을 가지고 좋은 걸 봤을 땐 예, 그럴 수 있고 부당한 걸 봤을 땐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예와 아니오만 하면 까딱하면 싼만 하니까 예와 아니오를 넘어서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예 아니오 더 좋은 것은 그걸 통합한 거를 저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긍정의 자세와 비판의 그 정신과 대안을 창출하는 그런 전향적인 이 세 가지가 통합된 사람이 저는 시민이라고 봐요. 그냥 하나만 이렇게 주장해서 권리만 주장하는 건 시민이 아닙니다. 그런 시민이 다수가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성공할 거고 통일까지 이루고 동북아시아의 좀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세상 살다 보면 이제 어느 뭐 조직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렇게 고비가 있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고비를 짧게는 3년으로 보고 크게는 10년 정도로 봅니다.
3년 안에 이런 논의들이 잘 돼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거로 간다면 지금 개헌 논의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북한 동포나 동북아시아 세계 사람들한테 복으로 될 것이고 이 고비를 잘못해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면 망조가 될 것이고 그래서 3년간 이걸 잘해서 10년을 잘하면 저는 대한민국이 21세기 중반부쯤은 제일 앞서가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이 논의를 이렇게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려는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하려는 이런 논의로 가도록 모든 사람이 애써주는 그런 게 되기를 그건 참 충정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한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 정성은 발표자의 오늘 그 발표는 어떻게 보면 논문을 이렇게 발표한다기보다는 헌법 전문에 대한 소위 가치 문제, 또 사상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이런 문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헌법을 만들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후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헌법 저희들이 개정에 대한 방향을 오늘 우리 정성환 이사장을 모신 거는 상당히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1시간이 됐습니다. 1시간이 돼서 10분을 쉬고 할까요? 쉬고 그다음에 토론자들 두 분이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플로어에서 3분 내지 또 그 이상의 자유 토론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 동안 휴식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자의 논평과 질문을 첫 번째 제 우편에 있는 우리 이재호 교수님을 먼저 토론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노재성 회장님이 토론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호입니다. 공화국에 30년, 31년간 근무하다가 나와서 지금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큰 개정 방향에서부터 디테일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가지고 선배님이 말씀하신 그 범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낀 점을 간단히 원포인트식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들 걱정하시는데 개헌 논의가 이렇게 왜 안 뜨느냐 하는 데 대해서 여기 플로어 계시는 선배님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언론이 안 다루는 겁니다.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잘 될 것 같으면 다루는 건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관심을 안 갖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개헌 얘기를 한 지가 벌써 취임 때 벌써 했으니 6개월이 됐는데 그리고 내년 2월 지방선거까지 딱 6개월 남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안에 이게 합의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선배님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이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권력구조만 가지면 혹시 모르겠는데 사실은 권력구조가 더 중요한 게 기본권이고 헌법 전체의 틀을 바꾸는 건데 그건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작업이어서 그게 앞으로 남은 7개월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일지 모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저도 기성세대 중에 기성세대지만은 이번 개헌 논의는 촛불 민심하고 관련을 짓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촛불 민심이 그게 과연 옳은 것이냐는 차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개헌을 주도하는 세력이 촛불 혁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고와
그 사람들의 욕구를 우리가 인지하지 않고서는 개헌 논의를 실효성 있는 개헌 논의를 하기가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냥 아까 제가 어떤 우리 노재성 선배님 쓰신 거 보니까 촛불 논의의 이 와중에 개헌 논의를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얼마나 집착하고 이성적인 개헌 논의가 될 수 있을지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혁명, 촛불에 나타난 그 민심이 반영되지 않는 개헌 논의는 문재인 정권 이 시점에서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촛불 민심과 관련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 발표문에 쓰긴 썼습니다만은 너무 그냥 성의 없이 자료만 갖다 놓은 거고요. 저는 개헌의 방향은 세 가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것은 촛불 민심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갖다가 강화하자는 게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건 촛불을 떠나서라도 지금 21세기로 접어든 이 시점에 있어서는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5천만이 리얼타임으로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 찬반을 표시할 수 있게 된 이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300명이라는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임할 필요가 있느냐. 그 사람한테 그만한 특권을 주고 국민의 세금으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릴 필요가 있냐는 그런 회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거, 그걸 좀 더 세게 반영하는 것이 촛불 민심과 또 플러스 일반 국민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박지택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헌법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견제와 균형이 안 됐기 때문에 소위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임기 중에 탄핵을 당하는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헌법 체제가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추진했더라면은 저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본권이 나열된 상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이 우리 국민의 실제 생활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직결되느냐 하는 문제. 내가 정말 기본권 보장의 혜택을 누리고 있구나. 대한민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기본권이 확실히 보장된 나라에서 살고 있어서 행복하다. 그런 느낌을 갖도록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의 큰 방향은 직접 민주적 주권 재민의 직접 민주주의 요소의 강화,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작동,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민의 삶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기본권 보장,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앞으로 개헌 논의는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오늘 하는 것은 총괄과 기본권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총괄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 헌법의 취지를 담은 일종의 개요소, 요약서 같은 것입니다. 정문에 물론 큰 정책 들어있다 해도, 그래서 총괄과 그리고 기본권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저는 다행히 2008년에서 2009년 동안 거의 2년 동안 MB 정권에서 그때 국회의장이 김형호 씨가 국회의장인데 본인이 상당히 87년 헌법체제에 대해서 본인이 당신께서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국회의장 직속으로 헌법연구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자문위원을 임명을 해가지고 이촉을 해가지고 한 2년 가까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위원장이 김종인 씨가 위원장이었고 그리고 실질 간사는 서울대 총장을 지금 하고 계시는 성낙인 교수가 실제 간사 역할을 했습니다. 한 20여 명이, 한 10여 명이 이제 매월에 올 이해식 모여서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험이 있어서 저는 뭐 헌법학 전공도 아니지만은 그렇다면은 지금 개헌 특위의 헌법 개정 내용하고 7년 전, 8년 전, 그 당시 내가 참여했던 헌법연구회 개정 내용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겠다. 어떤 점에서. 그리고 그런 비교가 가능하다면은
이번 정권에서 추진 중인 헌법 개정의 방향이 더 확실하게 손에 잡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 집안치기가 극도시장 덜컥 토론에 나서겠다고 제가 오케이를 한 겁니다. 주권 재민,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 총각은 그 선언적인 걸 하고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한다면은 총각 주권 재민 조항에서부터 거기서부터 그걸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국민의 뜻에 반할 때 또는 국민의 어떤 청원을 할 때 또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조항 정도를 총각에 넣고 시작하는 것이 주권 재민의 원칙을 더 살리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 다수의 요구라고 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가미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우선 해봤습니다. 그리고 총각에 보면은 침략 전쟁을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발제자께서 선배님께서도 논의 강조하셨지만 북핵 계기로 국가 안보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대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히 침략 전쟁을 안 한다는 얘기만 가지고 될 것인지 침략 전쟁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자위적인 전쟁만 하겠다. 자위적인 전쟁만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지금 북이 핵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말했던 선제 타격 또는 예방적 타격의 가능성까지도 우리는 접어버려야 되는 거냐. 왜냐하면 침략전쟁 곧 자위전쟁만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선제 타격이나 예방 타격도 못하는 그런 꼴이 되니까 총각에 있어서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곳에다는 이런 선제 타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여백을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그 선제 타격을 하겠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 할 수 있는 어떤 헌법적인 룸을 좀 남겨놓을 필요는 있겠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역대 헌법학자들이 계속 논란이 되어온 게 총각의 7조, 8조 부분인데 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고 있고 8조는 정당 해산에 관해 담고 있는데 공무원은 국민을 봉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선언적 규정만 가지고 공무원의 행태와 공무원과 또 일반 국민과의 관계, 국가 권력과의 어떤 특수한 관계를 다 규율할 수 있느냐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국정농단을 보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공무원들의 행동, 특히 세상에 국정원과 검찰이 서로 싸우고 검찰이 국정원에 파견했던 검사를 갖다가 또 검사가 수사하니까 죽고 하는 이 참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그 선언적 조항만 가지고 공무원의 행태를 규율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공무원의 공복을 갖다가 우리가 강제할 수 있겠는가. 또는 그런 생각을 해봐서 7조 부분에 있어서는 선언적 의무라나마 공무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조금 더 세련된 조항이 추가됐으면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8조 역시 많은 헌법학자들이 지정해온 겁니다. 여기 보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총각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의 전체적인 입법 취지를 밝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그 입법 취지를 밝히는 곳에다가 정당 해산 절차를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개헌 논의가 나올 때마다 많은 학자들이 이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해왔던 것이어서 차제 이 부분은 손질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8조는 정당은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선언적 의무만 해놓고 정당 해산이라든가 구체적인 것은
뭐 정부라든가 국회라든가 입법부라든가 이쪽으로 빼서 다시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총각의 편제상 바른 접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권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앞에서 다 21세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개헌 방향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그 방향이 잘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더 추가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정치권의 개헌 논의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땅 따먹기 하는 개헌이거든요. 누가 권력을 먼저 더 많이 잡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권력을 잡는데 유리하느냐를 그 사람들의 절대적인 명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개헌 논의를 맡겨놓는다고 하는 것은 별로 크게 기대할 게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의원내각제 얘기를 하는데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것은 의원내각제를 왜 합니까? 하게 되면 결과는 뭐죠? 결국은 국회의원, 그렇지 않아도 특권 해가는 국회의원들한테 정말로 국가 권력을 통째로 맡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에서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를 통해서 보더라도 정치인에게 맡기는 개헌 논의는 우리가 상당히 조심하고 그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본권 논의는 첫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권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제가 이걸 보면은 이 문집 20페이지를 보면은 주요 기본권 관련 표현을 해놨습니다. 한쪽은 지금 현재 개헌 특위에서 자문위가 내놓은 기본권이고요. 오른쪽은 제가 참여했던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의에서 당시에 논의됐던 겁니다. 두 개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생명권, 안전권, 또는 정치적 망명권까지 다 거의 대동 소유합니다. 대동 소유하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직접 민주적 요소를 더 강하게 부여하는 것이 훨씬 더 2017년 지금 개헌 특위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사회가 그동안 많이 변했고 그 변화에 정점에서 촛불 민심이 터졌기 때문에 직접 민주적 요소를 또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여기는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은 그걸 보면은 국민 소환 제도가 대폭 강화되고 국민 발안 제도가 또 강력히 추천되고 또 심지어는 국회 해마다 정기국회 끝나면은 국회에 계류된 의원 입법 그 계류안들이 뭐 수백 건씩 쌓이는데 그 법안도 국민들이 봐서 괜찮다고 싶으면은 그 법안을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또 지금 개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2009년 헌법연구에 대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주어진 시점에 사회가 어떤 여건에 있느냐가 그게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떤 여건 속에 있느냐, 지금 대한민국이. 그것의 반영이 헌법이고, 그 주어진 시점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이고, 어떤 국가고, 어떤 사회인가가 담기는 것이 헌법이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어떤 나라이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외람되는 말씀이거나, 개헌특위위에서 국회의원이나 또는 헌법학자들만이 모여서 논의하는 개헌 논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선배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역사학자와 사회학자와 심리학자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정말 포괄적인 개헌 논의팀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법조문 몇 개 가지고는요, 이게 별 의미도 없을 뿐더러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흔히 탈산업 사회는 이미 지났고, 또 지식 정보화 사회도 이미 지나가지고, 언필칭,
4차 산업화 혁명 시대로 좀 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 ITC로 대표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이제 그것마저도 또 뿌리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난무하는 4차 혁명 산업시대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회의 변화를 갖다가 어떻게 헌법학자와 정치인 몇 사람이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헌논의 자체에서부터 미래학자도 들어와야 되고 4차 산업혁명도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입법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전문가 총강에는 국가의 방향은 그 사람들과 협의하여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권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경제적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빈부의 격차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작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작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그 샌더슨이라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한마디면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못 들 뻔했지 않습니까? 그 샌더슨 후보가 딱 이 한마디로 10월 작은 주의 주지사가 이 한마디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 뻔했는데 그게 뭡니까? 미국인 99%가 오늘 땀 흘리고 있는 것은 미국인 1%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말 한마디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뿅 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로 우리가 선전과 선동이 먹힐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 양극화는 갈수록 더 심화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양극화는 결국은 두 가지 현상을 낳습니다. 하나는 이념의 분화를 낳고요. 두 번째는 계층 이등의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이념으로 분화돼가지고 블랙리스트가 나오고 화이트리스트가 나오고 서로 좌파 우파가 나오고 또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치워져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하고는 그 이면에는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세 가지 포인트가 기본권을 바꿀 때, 기본권을 우리가 계산할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충분히 발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설령 지금 정권이 아니고 보수 우파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기본권 보장은 그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사회는 끝없는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꾸 노동 3권만을 얘기하는데, 노동 3권의 이면에서 기업의 경영권이 위축이 되고, 경영할 수 있는 의욕이 쇠퇴하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말을 안 합니다. 이건 균형의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노동 3권을 강화한다면은 시장 경제인 기업인들이 기업을 하고 싶은 의욕도 복돋아줄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신설하고 그런 데도 관심을 가져서 강화된 노동 3권의 하나의 균형을 일수록 맞춰주는 것이 지금 개헌 자문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한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이념으로 분할되니까 자꾸 싸우게 되고 이렇게 보복이라고 그러고 보복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결국은 싸우는 건데, 그러니까 한 이념이 다른 이념을 억누르는 현상이 계속 지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권 바뀌면 또 죽었던 이념이 지난 이념을 또 억누르다 보니까 이제 화이트리스트는 블랙리스트가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은 사상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이념이 다른 이념을 배척하고 다른 이념을 잡아먹고 그 이념을 깔아뭉개야만이 속이 시원한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사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헌법이 좀 적극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완벽한 사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장치가 있어야만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라든가 또는 문화예술계 인사 배제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뭐 저는 헌법학자는 아닙니다만 헌법학 결혼 옛날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기억이 나는데 사상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정물 소유라든가 또는 국가보안법에 어긋나는 무슨 위험한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라고 내가 스탈린 저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면은 그걸 가지고 그 자체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그렇게 헌법에서 배웠거든요. 헌법과 개론해서요. 근데 우리나라는 판례로 쓰면 그것이 인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 헌법에는 그 조항이 안 들어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판례를 통해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적용은 되고 있지만 헌법에 명시는 안 되고 있으니까 차제에 이런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도 이 이념을 둘러싼 이 첨예한 대립을 완화시키는 길이 아닐까 한번 비헌법학자로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이 원칙은 판례로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결국은 혁명이 일어나가 나라가 넘어가는 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가난해서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국민이 배가 고파서 일으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가 아파서 일으키는 게 혁명 아닙니까? 그렇다면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 무슨 증세, 감세, 보호, 복지정책 이런 건 구체적인 입법에서 법률에서 우리가 정하면 되겠지만 헌법에서는 최소한 헌법이라면 기본권 조항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만한 준거를 헌법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헌법에서 규정을 해놓으면은 결국은 복지 수준이라든가 또는 약자에 대한 보호도 헌법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지는 거거든요. 헌법의 기능이라는 게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헌법적인 입법을 못하도록 막지 않습니까? 헌법이라는 게. 그래서 그것이 비록 선언적 규정이라 하더라도 헌법에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큰 차이가 있으니까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권리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어서 소위 기본소득, 베이식 유니버셜 인컴, UBI라고 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다들 부정적이실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북유럽 몇 개국에서 지금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지난번에 스웨덴에서 하려다가 국민투표로 부결이 됐지만은 미국 알래스카주라든가 또는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남녀노소 빈부를 떠나서 일정액을 월 내내 얼마씩 국가가 주는 겁니다. 근데 저도 냉전 시대를 지나왔고 나이가 제가 지금 벌써 64세니까 제가 살아온 생활에 있어서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국가가 일하는 사람이나 일하지 않는 사람이나 빈부격차 남녀노소 비율없이 월 100만 원, 200원씩 나눠주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격렬하게 아주 저항을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공부를 조금 책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박원순이가 말한 청년수당이나 성남의 이재명 시장이 말하는 무상교복도 일종의 기본소득입니다. 근데 성남시에서 저는 가까운 용인에 수지에 사는데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젊은 학생들한테. 교복 무료로 나눠주니까요. 근데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20세기의 직업의 선택의 폭이 직업이 하도 많고 하다못해 노가다판에 가서 하루 일만 해도 일당에 나와서 밥은 먹고 살던 때가 20세기 지금 우리 세대지만은 21세기는 그런 직업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 군데서 지적을 했지만은 앞으로 20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3분의 1이
4분의 1이 사라질 거라는 보고서가 수십 번 나왔습니다. 직업은 절반의 직업이 날아가 버리는데 우리는 소득 분배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의식은 20세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직업이 널려가지고 골라사전 시대에 그 눈으로 임금 소득을 보고 월급을 봅니다. 그건 해법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다음 총선이나 다음 대선 때는 기본소득 문제가 아마 핵심 이슈로 등장할 것입니다. 근데 한 기업이 한 기업이 왜 기본소득을 해야 되느냐면은 그 기업에 쓰는 공기, 그 기업에 쓰는 물, 그 기업에 쓰는 국민들의 높은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은 무형의 자산이지만 다 기업한테는 소중한 자본입니다. 국민의 자본으로 기본소득을 내기 때문에 기업은 국민한테 기본소득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를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그의 헌법에 명시가 되면은 앞으로 닥쳐올 기본소득 문제까지도 다 포괄하는 아주 광범위한 그런 복지제도가 헌법에 마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게 갈등인데, 갑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갑질하고 근데 지금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기구가 없습니다. 그 노사정이마저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1999년에 민노총에 탈퇴한 이후로 지금 벌써 20년이 넘도록 노사정이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지금 계속 그걸 가동해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민노총이 청와대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등을 계속 키웁니다. 키워가지고 결국은 그걸로 무너지고 다 망하고 나서야 국가가 갈등 해결책을 강제합니다. 그 강제하면 또 강제한다고 또 난리를 치고 이런 손에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갈등 해소에 관한 어떤 큰 정신을, 그 취지를 헌법의 기본권에 명시하거나 아니면 헌법 총강에 명시하든지 해서 한국 사회가 갈등 조화 사회, 포용 사회로 갈 수 있도록 헌법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 갈등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세대 갈등의 문제도 자꾸 표가 되는 노인들한테만 복지를 합니다. 노인 예산은 늘어나는데 젊은 애들은 요새 안 돌아가면 표가 없이는 안 돌아갑니다. 청소년들한테는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학생 인권을 만들고 대학교만 가면은 전부 반정부가 되고 반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대 갈등의 문제, 노인 지원과 청년 지원 문제를 아우르는 소위 정부 지원에 관해서도 어떤 헌법에 선언적인 규정이 하나 들어가 준다면은 훨씬 더 이 지원 문제를 놓고 세대가 갈등하거나 서로 미워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밖에서 몇 가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호 박사께서 특별히 이번에 헌법 개정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인 또는 그 시대적인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의 헌법적인 가치라고 할까 이런 요소가 좀 앞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